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기나긴 얘기를 끝냈죠. 기나긴 얘기를 끝냈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 대한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1, 2차, 3차까지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는 모습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게 칠판 모양만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시작을 잘 안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요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자, 나폴레옹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지를 딱 보여드릴게요. 단순히 싸움을 잘하고 전략적으로 위대하고 그런 장군이라서가 아니에요. 음, 정치적인 영향력을 전 유럽에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나폴레옹의 영향력 하면 일단은 어,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이전에 프랑스는 주변 유럽 국가들이 아직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혁명을 했었죠. 그래서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신성로마 제국들한테도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또 국민공회 때 루이 16세 왕을 죽이고 나서는 영국한테도 공격을 당했잖아요. 이런 프랑스를 같이 공격하는 애들을 반프랑스 동맹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이제 로베스피에르도 막 징병제를 하고 뭐 공안위원회로 공포정치를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로베스피에르가 너무 강력하게 정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로베스피에르를 몰아냈죠. 그 뒤에 총재 정부가 등장했지만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였었고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군대 장교로서 등장을 해서 막 활약을 펼쳤고 그래서 그걸 인기를 얻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통령에 취임했다가 인기를 더 얻으니까 주변 이제 국가들도 정복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아예 정치 형태를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으로 바꿔서 본인이 이제 황제의 자리로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영국하고 러시아 빼고는 유럽을 거의 다 점령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폴레옹이 전 유럽에 끼친 영향력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나폴레옹은 본인이 집권하고 나서 뭘 만들었어?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프랑스 혁명, 인권 선언문의 이념과 가치를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다고. 그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뭐가 확산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과 인권 선언문의 가치가 반영된 나폴레옹 법전이 나폴레옹이 거의 전 유럽을 다 지배할 때 다 전 유럽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전 유럽에 뭐가 확산되는 거야? 자유주의가 확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유주의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멋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시민들의 외침인 거거든. 이해되시겠죠? 나의 정치적 자유, 즉 내가 이 나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주의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선거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죽고 나서 다시 빈체제, 다시 프랑스 혁명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뒤에도 프랑스에서는 뭐예요? 7월 혁명, 2월 혁명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는 3월 혁명이 있어서 메테르니가 쫓겨났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1, 2, 3차 선거법 개정이 있었던 거고. 이런 게 다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사실은 프랑스의 7월 혁명, 2월 혁명도 그렇고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도 그렇고 영국의 1차, 2차, 3차 중간에 있었던 차티스트 운동 그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1차와 2차 사이에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죠. 이거 다 결국엔 뭐예요? 선거권을 확보해 달라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유주의 운동이 이렇게 전 유럽적으로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유럽 국가들이 나폴레옹에 저항하기 위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민족주의를 살펴보는 전 유럽의 민족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걸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가장 메인으로 다룰 내용은 드디어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을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십자군 전쟁 이후로 대체로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화 되어 가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절대 왕정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예외인 나라가 독일과 이탈리아라 그랬죠. 독일하면 신성로마 제국. 신성로마 제국은 전체가 다 중앙 집권화된 게 아니라 나중에 절대 왕정 시기 가면은 뭐예요? 신성로마 제국 안에 있는 프로이센은 프로이센대로,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대로 이렇게 중앙 집권화가 되어갈랑 말랑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여전히 분열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절대왕정 배울 때 이탈리아는 언급도 안 됐었어요.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 두 나라의 통일을 메인으로 보게 될 텐데 일단은 어쨌든 이번 시간에 가장 메인 아이템은요.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그럼 민족주의가 일단 뭔지를 알아야지. 자, 나폴레옹 이후로 전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유주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단해요. 내가 정치에 참여할 자유를 달라. 즉 간단해요.
선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선거권을 얘기하면 동시에 뭐도 얘기하는 거야? 피선거권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후보로 나갈 권리. 이해되시겠죠? 자유주의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민족주의는 뭐냐? 민족주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민족주의자가 같은가요? 아닌가요? 민족주의라는 건요. 사실은 정의는 이래요. 우리는 하나의 같은 민족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민족이 발달하기를 바라는 모든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을 일컬어서 민족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요거 여러분들 요거 라이브로 보셨나? 못 보셨죠? 요게 어디 올림픽이지? 밴쿠버인가? 하여튼 요 뒷모습은 누군지 아시겠죠? 요거 뭐 연하 퀸이죠. 연하 퀸. 연하 킴 아니죠. 연하 퀸. 이것도 나 철자 틀려서 욕먹는 거 아니냐? 우리들의 여왕. 그죠? 연하 퀸이죠. 연하 퀸인데 여기 이제 김연아 선수가 저기 뭐야? 그 뭐냐? 피겨 스케이팅으로 금메달 딸 때잖아요. 근데 사실 또 양 선수가 또 요게 아마 이제 아사다 마오랑 반대쪽이 안도미키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금메달을 따는 것만으로도 막 국뽕이 차오르는데 그 또 누구누구를 이기고 올라온 거야. 예? 일본을 이기고 올라온 거니까 또 막 차오르는 게 있잖아요. 일본, 야,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일본은 또,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도 지면 안 되잖아. 저도 약간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핸드폰 게임 하던 것 중에 오모 게임이 있었거든요. 오모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제전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뭐 무슨 막 에스파냐, 미국 이런 애들이랑 오목 붙으면 신경도 안 써요. 지거나 말거나. 근데 일본 애들이랑 붙으면 막 초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리고 막 그거 이기면은 막 캡처 따갖고 막 옛날에 페북에도 올리고 막 지금은 창피해서 지웠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막 일본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고. 그게 왜 그런 거겠어요?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게 민족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을 보고 느끼는 감정. 별게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가 잘 되길, 우리 민족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면 다 민족주의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포디움이라 그러죠. 자기가 피겨 선수 생활 내내 한 번도 메달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김연아 선수는. 자랑스러운 일이지. 국제대회에서 항상 메달을 가져왔으니까. 김연아 선수 덕분에 후배 선수들도 막 올림픽 진출 티켓을 따내서 막 후배 선수들도 올림픽 게임에 나가볼 수 있게 해주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막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라이브로 봤거든요. 새벽에. 근데 막 쭈삣쭈삣 섰단 말이야.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닭살이 오르고 막 그랬어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그렇잖아.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 그럼 내 월급이 오르냐? 내 보너스가 올라? 아니라고. 똑같아요, 그냥. 근데 나는 기분이 왜 좋아? 사실 나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같은 민족이니까. 만약에 내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혹은 김연아 선수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 대박, 잘하는데, 이러고 지나갔겠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선수니까, 나랑 같은 국가의 선수니까, 막 내가, 야,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마찬가지죠. 막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그게 국대 경기가 아니어도 토트넘 가서 골 넣어도 내가 사실 내 월급 모르는 거 아닌데 막 국뽕이 차가지고 막 하잖아요. BTS 어디 가서 막, 사실 BTS 음악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BTS가 어디 가서 막 그래미 막 후보 올랐다, 막 빌보드 뭐 1등 했다 이러면은, 사실 BTS 음악 저는 듣지도 않아요.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야 역시 잘 나가는구만.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런 게 뭔가 우리 민족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민족이 뭔가 잘 나갔으면 좋겠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인데 이렇게 들으면 좀 막연하죠. 근데 민족주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있어요. 어, 일단 민족주의가 어떤 식으로 확산됐는지를 봐야 될 텐데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랑 전쟁을 했어야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족주의를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민족주의가 프랑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지배에 맞서면서? 누구의 지배에 맞서면서 민족주의가 성장하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거의 전 유럽을 지배하다시피 하면서 나폴레옹한테서 그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폴레옹한테 저항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프랑스인한테 지배받으면 안 된다. 저항하기 위해서 민족주의가 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족주의가 드러나는 세 가지 구체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찢어져 있는 나라들의 통일.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더 크게 발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분열되어 있는 나라의 통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식민지인 나라의 독립.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미 뭐 꿀릴 거 없는 나라가 더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 이걸 우리가 보통 제국주의라고 해요.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하나라도 더 많이 갖는 걸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어쨌든 식민지를 더 많이 갖는다는 건 더 강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민족주의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지금 분열되어 있는 나라의 통일, 현재 식민지 상태인 나라의 독립,
그다음에 이미 강한 나라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식민지를 가지려고 하는 제국주의. 요 세 가지 형태. 요거는 꼭 캡처 따두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학습지 어디에다가 꼭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꼭 필기해 두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 그중에 이제 일단 먼저 독립부터 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오스만 제국이라는 사실은 지금의 터키인데 당시에는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이슬람권 국가예요. 근데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가 이제 여러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요게 지금 오스만 제국의 영역이에요.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넓죠. 근데 요 부분이 이제 그리스예요. 요 부분이 그리스인데 이제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리스의 독립 과정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왜냐면 요 그리스 앞바다를 이용하기 위한 요 에게해라고 하죠. 이 앞바다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리스는 어쨌든 유럽 문명의 뿌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 하면 미국 남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가 독립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당연히 본인들도 독립을 원했고요. 식민지 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을 많이 원했던 영국이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영국 생각은 뭐냐면 영국 우리나라의 식민지가 될 거 아니라면 다른 나라들은 웬만하면 식민지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독립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자는 거지. 영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영국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이용할 거 아니면 자유무역이 낫다는 거야. 그게 영국한테 유리하다는 거지. 왜냐면 영국은 뭐에 성공한 나라예요?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공산품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굉장히 싸게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랑 무역을 해도 이익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영국 우리나라의 식민지가 될 거 아니라면 그냥 자유무역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식민지가 아니라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들은 웬만하면 독립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자유무역을 원했던 영국의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이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멀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서 멀로가 대통령을 했을 때 어떤 주장을 하냐면 특히나 유럽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도 유럽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네도 우리 미국을 포함해서 아메리카 전체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 미국이 아니라 아메리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라도 캐나다든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뭐 칠레든 뭐 어디든 다른 남쪽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이라도 만약에 유럽이 건드린다면 이거 우리에 대한 전쟁 선포로 알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간섭주의라고 하고 멀로 독트린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멀로 대통령이 특히나 유럽한테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도 너네 유럽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제 유럽이 아메리카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 지금 남아메리카에 있는 지역들이 대체로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연도들이 독립한 연도들이에요. 그래서 쿠바 빼고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19세기 전반에 1820년대에 거의 독립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라틴 아메리카는 대부분은 이제 에스파냐의 식민지 상태였어요. 근데 미국 그리고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빠른 속도로 독립을 하고 또 요 시기가 되면요. 에스파냐가 막 무적 함대도 깨져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국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알아두실 만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라틴 아메리카 전체 중에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인 데가 몇 군데밖에 없어요. 브라질이 포르투갈 식민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영국령, 네덜란드령, 프랑스령이 하나씩 있죠. 나머지는 다 에스파냐령이었는데 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된다.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먼저 독립을 받고요. 그다음이 민족주의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형태가 첫 번째가 독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독립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받는데 이제 두 번째가 통일이죠. 통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두 나라의 통일의 과정을 볼 거예요. 바로 이탈리아와 독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군 전쟁 이후로 중앙 집권화 되지 못했던 예외의 국가들 그 두 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을 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요거를 좀 떠올리셔야 돼요. 앞에 뭐 그리스나 라틴 아메리카들이 독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게 될 텐데 이렇게 통일을 하고 독립을 하고 요거는 다 민족주의적인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프랑스의 뭐 7월 혁명, 2월 혁명,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 이런 혁명들 그 다음에 영국의 1차, 2차, 3차 선거법 개정 이런 자유주의의 확산도 봤잖아요. 자유주의가 확산되고 또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요건 뭐예요? 사실은 나폴레옹의 영향이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의 영향이 계속 멈추지 않고 커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가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겠어요?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했었던
빈 체제, 빈 회의의 실패죠. 그래서 기존의 체계였었던 빈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걸 꼭 느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을 볼 텐데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일단 이탈리아는 당연히 기존에 이미 굉장히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로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중앙에는 로마 교황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부에는 나폴리 왕국이 있었고요. 북부에는 이렇게 뭐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뭐 베네치아, 뭐 밀라노, 뭐 제네바 등등등. 그래서 뭐 이제 이 당시 기준으로 가면은 뭐 사르디냐 왕국, 베네치아, 뭐 교황령, 시칠리아 왕국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통일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탈리아 통일에서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오스트리아의 간섭이에요. 일단은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이탈리아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나폴레옹 당시에 민족주의가 퍼져나갔던 것, 그다음에 프랑스의 2월 혁명 이후로 이제 이탈리아의 민족주의가 좀 자극이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탈리아가 통일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요걸 보셔야 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땅이 바로 이 두 개의 땅이에요.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 이 두 개의 땅이요. 빈 회의를 거치면서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을 정리하려고 했었던 빈 회의를 거치면서 요 땅들이 이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 이 두 땅을 매개로 삼아서 이탈리아를 자꾸 간섭해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은 크게 과제가 두 개인 거예요. 일단 분열되어 있는 이탈리아가 하나가 될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겠어요? 롬바르디아 베네치아를 먹고서 계속 간섭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를 롬바르디아 베네치아에서 몰아낼 것. 요게 이제 이탈리아 통일의 두 개의 과제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통일을 하려면 여러 개 분열되어 있는 상태니까 통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열되어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센 나라가 이 통일을 주도해야겠죠. 그게 사르데냐였어요. 사르데냐의 총리였었던 카보우르라는 인물.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라 이름이랑 총리 이름이랑. 사르데냐는 국가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카보우르는 그 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총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르데냐의 총리였었던 카보우르가 노력을 하면서 통일을 주도하게 됩니다. 여기가 사르데냐 왕국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사르데냐가 그나마 제일 셌으니까. 그래서 사르데냐가 이제 카보우르 총리를 중심으로 신경을 쓰면서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실리적인 외교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카보우르가 봤을 때는 아니나 다를까 어디랑 결국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기 위해선. 오스트리아랑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된다고 봤던 거죠. 근데 오스트리아랑 단독으로 전쟁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느꼈단 말이야. 그래서 도움을 받은 데가 프랑스예요. 근데 그럼 프랑스는 이탈리아를 왜 도와주느냐? 요거는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프랑스는 사르데냐한테서 니스 그리고 사보이 이 두 개의 지역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도와줘요. 근데 이 내용은 시험엔 안 나와요. 시험엔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프랑스가 왜 이탈리아를 왜 도와주느냐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와 여기가 니스와 사보이고요. 그 다음에 니스는 진짜 좀 알아둘 만한 게 지금도 프랑스에서 굉장히 되게 잘 나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 해안가잖아요.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는 해안가라는 것만으로도 욕심내기에 충분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니스 해안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세계에 손꼽히는 몇 개의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많은 또 특히나 여자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 이제 셀카 이런 거 찍으면 너무 잘 나오니까. 프랑스 특유의 분위기도 있고 이탈리아의 정취도 아직은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안 자체가 또 바다 물빛이 에메랄드 빛이에요. 너무 좀 못 가봤는데 근데 나는 이런 데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한번 좀 그냥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죠. 근데 또 이런 거 배웠다고 또 나중에 특히나 남자분들 여자친구랑 이제 성인 되면은 이렇게 놀러 간단 말이에요. 니스로 이제 해외여행 가는 거지. 가갖고 막 그냥 사진 열심히 찍어주세요. 제발. 또 가갖고 여기가 사실은 말이야 원래 이탈리아 땅이었는데 뭐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무슨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도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해되시겠죠? 그냥 사진만 예쁘게 찍어주시고 너무 예쁘게 나왔다 이러면서 셀카 골라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어쨌든 이탈리아는 이 카보르 총리의 노력으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즉 오스트리아를 밀어내야 된다는 미션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미션을 한 번에 다 한 거예요. 북부 중부 이탈리아도 통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도 이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디가 남은 거야? 남부 이탈리아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부 이탈리아를 가리발디라는 요 인물인데 요 인물이 붉은 셔츠대라는 군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의용군을 이끌고 다니면서 남부 이탈리아를 다 통일을 해요. 그리고 가리발디가
통 큰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 붉은 셔츠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통일했던 이 남부 이탈리아를 사르디냐 왕국한테 넘겨줘 버려요. 그러면 지금 사르디냐는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를 통일을 완성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남부만 통일하면 되는데 남부를 통일한 가리발디가 이걸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사르디냐 왕국한테. 그러니까 이제 통 큰 결정을 내린 거죠. 사실은 이탈리아 사르디냐 왕국은 입헌군주제로 왕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었고요. 가리발디는 공화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없는 이탈리아를 만들기 위해서 붉은 셔츠대를 데리고 막 다닌 거거든요. 근데 가리발디가 봤을 땐 물론 공화정이라는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통일을 완성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지도권을 포기하고 본인이 통일을 완성한 남부 이탈리아를 카보르에게 사르디냐 왕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남부 이탈리아를 사르디냐 왕국에게 바치면서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가 통일을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도 별거 없습니다. 독일은 일단 원래는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었죠. 그 안에 프로이센도 들어가 있고 오스트리아도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나폴레옹한테 정복을 당하면서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무너지고 나서 빈 회의를 열게 되잖아요. 빈 회의 결과 이제 독일 연방이라는 게 세워지는데 독일 연방은 별거 없어요. 그냥 신성로마 제국 시즌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폴레옹에 의해서 해체됐었던 신성로마 제국을 그냥 모양만 대충 되돌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이 어설프게 하나로 묶여 있는. 자기들은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대충 바느질 되어 있는 신성로마 제국 시즌 2가 독일 연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국가 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가장 셌던 건 프로이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프로이센이 이제 통일 과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이탈리아의 사르디냐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프로이센이 일단 첫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 관세 동맹이에요. 근데 관세 동맹이라는 건 뭐냐면 자 아주 간단하게 관세가 뭔지는 혹시 아실까요? 관세. 관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관문할 때 관자예요. 그래서 입구에서 세금을 걷는 건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의 수입품들의 세금을 매기는 게 관세예요. 근데 관세 동맹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끼리는 관세 매기지 말자라고 약속하는 게 관세 동맹이에요. 이걸 왜 하냐면 독일 연방이 작은 여러 개 나라들의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독일 연방이라고 칩시다. 이 빨간 동그라미가.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대충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나라들로 나눠져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A 나라가 있고 여기 B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A 나라에 예를 들어서 무슨 치즈가 너무 유명해. 그래서 B 나라 사람들도 A 나라 치즈를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 A 나라가 B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수출 코스가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럼 몇 개의 나라를 거치는 거예요? 몇 개의 어떤 국경선을 거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치즈가 10g에 1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한 번 국경을 건너갈 때마다 10원씩만 세금이 붙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100원짜리 치즈인데 10g에 170원에 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관세를 너무 많이 내니까. 이러지 말자는 거지. 이거 너무 멍청한 짓거리라는 거지. 이러면 괜히 물건 값만 비싸지고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는 관세를 매기지 말자라고 하는 게 관세 동맹이에요. 이런 식으로 프로이센이 주도했던 이유는 우리 프리드리 대왕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이제 슐레지엔 차지하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프로이센이 이제 최소한 독일 연방 안에선 가장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여러 지역들에서 혁명이 벌어지니까 독일도 본격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벌어져요. 그게 바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 여러 가지 혁명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빈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민족주의 혁명, 자유주의 혁명 이런 혁명들이 벌어진 건데 이런 혁명의 영향으로 독일 사람들도 통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개최가 돼요. 개최가 되는데 사실 이 회의는 결론은 안 나요. 서로 합의 보지 못하고 결렬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합의를 하나 보게 돼요. 요 합의는 하나 보게 돼요. 뭐냐면 독일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통일될 독일에서 뭐는 빼자? 오스트리아는 빼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난 PPT 봤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오스트리아가 영토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해서 통일을 하면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문제점이 뭐냐면 그 안에 너무 다양하고 많은 민족들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면 사이가 좋을까? 자기들끼리? 안 좋겠죠. 맨날 되게 오스트리아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민족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란 말이야. 그럼 오스트리아가 만약에 독일 통일에 포함되게 되면 그 오스트리아의 여러 민족들끼리 싸우는 그 혼란이 독일 전체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인 통일에서는 오스트리아는 뺀다.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 통일의 진짜 주역이 나타납니다. 마치 이탈리아에 카보우르 총리가 있었다면 여기서는 바로 이 사람이죠. 비스마르크. 철혈제상이라고도 하는데 철은 말 그대로 철이고요. 혈은 피를 얘기하죠. 그래서 피와 철로서 통일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비스마르크예요. 이 인물인데 결국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스마르크 생각에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는 두 개였어요. 일단은 통일에서 제외된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우리의 통일을 싫어할, 우리의 통일을 견제로 느낄 프랑스, 이 두 개의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랑스와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고 이 전쟁을 준비해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군비를 확장하고 강력한 군대를 키우는 거죠. 결국에는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으로 독일 연방을 해체하고 독일 프로이센을 따를 북독일 연방을 따로 구성을 하게 돼요. 이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을 싫어할 프랑스와도 전쟁을 치르는데 이 프랑스는 사실상 독일 비스마르크가 먼저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비스마르크 생각에는 독일이 통일을 완성하고 나면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이걸 프랑스가 싫어할 게 뻔했어요. 그럼 결국 프랑스랑 전쟁은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게 승률이 높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와도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부 독일까지도 이제 통합이 돼서 독일 통일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일 통일이 완성이 되더라도 어디는 포함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는 제외한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지금도 따로 떨어져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통일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완성된 통일 독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일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였기 때문에 독일 제국이라고 부른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어떤 과학 발달을 잠깐 봐야 되는데 19세기 유럽의 과학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인물 누군지 혹시 아마 사진만 봐선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인물 이름을 들으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이라는 생물학적 주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생물학자인데 영국 군함을 타고 호주, 뉴질랜드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거기가 다 섬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럽 대륙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동물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 끝에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생물종은 자기가 처해 있는 자연 환경에 알맞게 진화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게 이제 진화론이죠. 근데 이 진화론을 살펴보실 때 이게 이제 진화론이고 이 진화론이라는 주장이 쓰여 있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 주장을 잘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냥 이 진화한다고 하는 게 조금씩 변화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커야 환경에 적당하다라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가 조금 더 크고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조금 더 클 거고 그다음에 나보다는 내 아들이 조금 더 클 거고 내 딸이 조금 더 클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설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생물이 있어요. A라는 생물이 있는데 이 A라는 생물이 있으면 이 생물한테서 이제 뭐 다른 동물이랑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겠죠. 결혼을 한다. 하여튼 출산을 하겠죠. 임신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들이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1, 2, 3, 4, 5. 근데 만약에 이 자연 환경에는 3번 돌연변이만 적당해. 그럼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선택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적자 생존이고. 즉 적당한 사람만 생존할 수 있도록 자연이 선택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진화에는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한 다른 돌연변이들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굉장히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현재 환경에 적합한 애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게 된다. 이런 식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생물은 진화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여기 나오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고요. 종의 기원. 이거 꼭 적어두세요. 종의 기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 시기에 이제 전등, 전화 이런 것들도 발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술에서는 뭐 이렇게 인간의 상상력, 그다음에 낭만주의, 자연과학의 발달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